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8일 저녁입니다.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저녁 주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폴레옹의 명언들에 관하여 1시간 20분 정도 스마트폰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영화 나폴레옹이 대개봉을 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틀 전인 12월 6일에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습니다. 영화 나폴레옹은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고 애플 TV에서 극장용으로 개봉을 한 게 이틀 전 12월 6일에 대한민국에 개봉된 영화 나폴레옹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나폴레옹인데요. 그 감독인 리들리 스콧과 나폴레옹 역할을 하는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런 관계입니다.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했었고요. 호아킨 피닉스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내용에 보면 최고의 검투사로 나오는 러셀 크로우의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로마의 젊은 황제, 좀 못난 젊은 황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호아킨 피닉스인데요.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호아킨 피닉스와 리들리 스콧이 영화를 같이 제작을 했었고 이번에 나폴레옹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역할을 했던 로마의 그 젊은 황제, 좀 못난 황제 역할과는 달리 이번 영화 나폴레옹에서는 호아킨 피닉스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영화 개봉이 된 시점에서 제가 나폴레옹의 일대기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나폴레옹의 명언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3년 10개월 전에 인문학 서적 첫 작품을 출판한 이래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총 5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폴레옹에 관심이 많습니다. 간단히 5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 3년 10개월 전인 3년 11개월쯤 됐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첫 번째 작품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부제목이 워라벨 시대의 취미 활동이라는 부제목으로 제가 독서도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정도 기간 동안 인문학 서적을 약 850권 정도를 독파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 300권 정도를 추가로 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1000권 이상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독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체력 단련 차원에서 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취미 활동으로 해왔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3월 1일 3일절 때부터
오늘 2023년 12월 8일까지 무려 21년 9개월 일주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무려 94회 완주를 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가 약 4.3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약 28,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1년 9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대략 한 3.4km 정도 되니까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km입니다. 그래서 21년 9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마라톤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어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고 유튜브 이름도 독서하는 마라토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문학 서적 1000권 이상 탐독했던 그런 내용들, 또 21년 9개월 동안 42.19km를 94회 완주한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행은 이제 국내 여행도 즐기지만 해외 여행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해외 여행기, 예를 들어서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인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내 식구 가족 여행에 관한 여행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5년쯤 전인, 정확하게는 5년 3개월 전인 2018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행기도 있고요. 또 지금부터 4년 10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도 담겨 있고요. 또 지금부터 대략 한 6년하고도 5개월 전인 2017년 7월 초에 일본의 오사카 교토 여행기도 담겨 있고, 또 6년 전인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여행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해외 여행기가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전거 타기도 좋아합니다. 자, 마라톤은 좀 몸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풀코스를 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44만 명 중에 마라톤 풀코스 42.19km, 26.4마일, 105리길 여행을 완주한 사람은 인구 전체의 약 0.1%, 즉 100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약 5만 명 정도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코스를 뛰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반면에 자전거 타기는 마라톤 풀코스에 비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도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은 잠실대교에서 출발해서 저 팔당대교 건너서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 충주시 앙성면의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를 약 16시간 동안 왕복을 한 적도 있고요. 그게 대략 한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5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강 자전거길도 잠실대교에서 출발해서 팔당대교 건너서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에 춘천역까지 왕복하면 왕복 224km가 됩니다. 그 코스를 8년 전에도 했었고 5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남한강 자전거길은 충주 남한강 대교까지, 북한강 자전거길은 강원도 춘천의 춘천역까지 왕복하는 200km 이상을 그렇게 16시간 남짓 시간 동안 달리는 자전거 타기도 즐깁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중에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금강도 있는데요. 전라도에 있는 영산강 자전거길도 구간 단위로 종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의 로망은
인천 경인항에서 출발해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서 부산 낙동강 하구 뚝에 있는 을숙도까지 무려 633km의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경인항에서 출발하면 쭉 한강 따라서 여의도 거쳐서 팔당대교 건너서 남한강 자전거길 따라서 충주 탄금대 지나서 수안보 온천 지나서 태백산맥 문경세제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가면 경북 상주 문경 쭉 낙동강 자전거길로 이어져서 부산광역시 그 강서군가 거기에 낙동강 하구 뚝 울숙도까지 인천에서 부산까지 무려 633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게 저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관해서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부터 3년 11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출간했던 저의 인문학서적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뭐든지 처녀 작품, 첫 작품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워라벨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에 관한 독서, 마라톤, 여행, 자전거 타기 이 네 가지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인문학서적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그로부터 2달 후에 출간했던 2020년 3월에 출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등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등산에 관한 내용이고 뭐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본문을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인류 최초로 하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는데 2011년도 히말라야 8,000m급 10번째 봉우리인 안나푸르나의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조난당하셔서 실종 상태이신데요. 그분의 높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에는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라고 해서 암벽 등반장 그분의 유품들이 전시 보관되어 있고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 사진은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3년 전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 식구 가족 여행 갔을 때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 올라서 알프스의 고산줄령들, 구름의 바다들을 직접 촬영한 것을 여기에 두 번째 인문학서적의 표지 사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케이블카를 타고 그 에기디미디 전망대 해발 3,842m 고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케이블카가 출발한 지점이 바로 프랑스의 샤몬인데요. 그곳이 바로 지금부터 99년 전인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 샤모니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이고 같은 연도인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99년 전인 1924년에는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8회인가?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만에 내년 20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또 한 번의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 파리는 1900년 제2회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1924년에 제8회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2024년에 또 하계 올림픽 해가지고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런던이 이미 첫 번째 도시가 됐죠. 런던은 1908년, 1948년, 2012년에서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첫 번째 도시고요. 프랑스 파리는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가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가 또 2028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 1984년에 이어 2028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 로스앤젤레스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여하튼 그때 여기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하는 장소가 에기디미디 전망대인데요. 그 출발한 지점이 해발 1030m 고도인 프랑스 샤모니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상방향에 약 1.5km 정도 거리에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조망이 됩니다. 그 샤모니에서 출발 전에는 굉장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요. 고속 케이블카가 구름 속을 통과하니까 구름은 해발 약 한 1500에서 2000m 고도에 깔려 있는데요. 그 사이를 통과해 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이제 케이블카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햇볕이 자결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인문학서적 세 번째 출간작이 바로 지금부터 3년 9개월쯤 전이죠. 대략 한 3년 8개월 전인데요. 2020년 4월 1일에 출간한 이 책이 저의 인문학서적 세 번째 작품으로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고요. 이 책 안에는 부록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폴레옹의 명언 69가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수많은 명언이 있는데요. 그 명언 69가지가 이 부록의 6가지 부록 중에 부록 1이 나폴레옹의 명언들 69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이 명언 69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한 10에서 15가지 정도 주요한 명언,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런 명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인문학서적 네 번째로 출간한 게 드디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서적 5권 출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3년 반쯤 전에 출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작품은 그로부터 대략 3년 만인 올해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네 번째로 출간한 게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 워 2입니다. 우리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가 다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분량도 두께가 466페이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주요 전투 20개 주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폭격, 또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역, 이오지마 전투,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이런 게 있고요. 북아프리카 전투에서는 엘 알라메인 전투, 그 다음에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츠크 전투, 그 다음에 모스크바 공방전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선에서 서부 전선은 그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인류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인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 다음에 노르웨이 침공, 그 다음에 핀란드 침공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침공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 상륙작전,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총 20개의 주요 전투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부피가 466페이지 정도 페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작전명 디데이, 사상 최대의 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러더스 있습니다. 덩케르크, 다키스트 아워, 배틀 오브 브리튼, 월지 대전투, 특전 유보트. 그 다음에 패튼 대전차 군단, 지옥의 영웅들, 사막의 여우,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과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맞붙어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자결 명령을 받고 1944년 초 그 무렵에 자결을 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그 독일의 그 저격수와 소련의 저격수 간의 치열한 그 심리전을 그린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그 영화가 여기에도 그 영화의 소재가 또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웨이, 과달카날 다이어리, 남태평양 기동작전, 콰이강의 다리, 아버지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오키나와 결전, 메가더 등등 이러한 영화들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 약 9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저의 인문학서적 네 번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신작이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부터 약 2개월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겁니다. 2023년 10월 6일에 제가 3개월쯤 전에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9월에 갔었고 샌프란시스코는 2019년 2월에 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동부,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동부는 석 달 전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경제의 중심인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맨해튼,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또 캐나다의 제1의 도시 토론토, 제2의 도시 몬트리올, 그 다음에 1864개의 미국령 섬과 캐나다령의 섬들이 혼재되어 있는 천섬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은 캐나다의 킹스턴에 있습니다. 그곳.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었던 그 퀘벡 그런 데를 다녀와서 또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2달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그런 여행에 관한 내용도 있고 유럽 여행 또 동아시아 여행인 일본 대만 여행도 담겨 있다 보니까 제목을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으로 정했습니다. 자, 부제목은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직접 체험인 여행이고 그 여행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간접 체험인 독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대유학자인 고연무 선생께서 독만권서 행만리로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여행이 중요한 거고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께서
세계 유명한 학자 행복에 관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해피니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세계 수많은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님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첫째가 여행이고 둘째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행하고 운동. 그래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유물, 명품백을 소유한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다, 이랬을 때의 행복감하고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여행하고 그 행복 만족도를 비교했는데 명품백 이런 소유물을 갖는 것, 또 자동차 이런 소유물을 갖는 것은 만족도가 오래 가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것은 만족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석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 관한 내용을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동아시아 지역을 다녀온 경험을 여기에다가 다 그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들을 오롯이 여기에다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추천사도 이렇게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10년째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3년부터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연수원은 제가 올해 출강 10주년인데요.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추천사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간했던 4년 전에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의 여신법률 등의 과목으로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인생이 막 다른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뭐 앞으로도 좀 출간을 계속 이어가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는 제가 지금까지 출간했던 인문학 서적 5권 출간 작품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폴레옹의 명언들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10여 가지의 주요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부록 1에 나와 있는 명언 69가지 중에 10여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림이죠.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처럼 50대 중반 또는 60대 어르신들 이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참고 도서 중에 완전정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완전정복의 표지 그림이 이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바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참고로 나폴레옹은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1769년 8월 15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간단히 일대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1769년에 태어났고요. 이분이 태어날 때는 누가 프랑스의 국왕이었냐면 루이 15세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루이 16세 시절에 프랑스의 군인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탈리아 영토였는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직전에 프랑스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태어날 때는
프랑스의 국왕은 루이 15세고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본토로 유학을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는 루이 16세 시절이고 루이 16세 시절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프랑스 위인 위대한 인물 4사람을 꼽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된 인물이 바로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었던 절대 왕정의 최고봉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5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고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반까지 무려 7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를 했던 절대 군주, 절대 왕정,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고요. 그 루이 14세 시절에 바로 프랑스 남서부 약 15에서 20km 지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확장 한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원래는 그곳이 왕의 사냥터 비슷한 별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거대한 궁정, 절대 왕정의 상징인 궁전으로 만들었던 분이 확장했던 분이 바로 태양왕 절대군주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입니다. 자, 우리 고구려 시절에 장수왕은 97세까지 살고 재위 기간이 79년이었기 때문에 루이 14세보다 재위 기간이 7년이 길긴 한데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양 중심의 역사다 보니까 고구려의 장수왕은 거기에 랭킹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절대군주의 최고봉 루이 14세가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4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나서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 52세의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위대한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서기 800년대 9세기죠. 9세기 서기 800년대의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었던 샤를마뉴 대제. 영어로는 카롤로스고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 대제인데요. 그분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1960년부터 1970년까지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샤를 드골 국제공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상징이자 유럽의 랜드마크인 에펠탑 높이 324m의 에펠탑 바로 옆에 센강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바로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나폴레옹의 그 40번의 승리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 공사를 했는데요. 그 개선문이 어디에 있냐?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에 있습니다. 에투알은 영어로는 별, 스타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에투알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4거리도 아니고 5거리도 아니고 12거리입니다. 12거리. 그래서 별 모양의 광장이다 해서 거기를 프랑스어로 에투알, 별. 그래서 에투알 광장인데 샤를 드골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입니다. 그 중심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갔었고요. 그 개선문 앞에 약 2km